차기 대선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좀 고친 대단하십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다음 두 번째로 강재민 씨. 강재민 씨도 자 1분 스피치입니다.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재민입니다. 나이는 24살이고, 예, 지금 전문 학교를 갔지만, 중퇴하고, 자퇴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고, 지금은 그 직업훈련 포털을 통해, 국비로 게임 그래픽 공부를 교육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참가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렇게 남들 앞에서 제가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제 생각을 다른 누구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연설하실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설로 말하고 싶은 거는 그 국방과 치안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방과 치안. 네. 문지성님도 간단히 1분 스피치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깐만 비디오 킬 수는 없나요 혹시? 요거 얘기하는 동안만이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비디오를 켜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양해를 좀 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27살 청년 문지성입니다.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고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공부해서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글쓰기와 발표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고요. 시대전환을 서포트하고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뉴스레터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좋은 기회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무슨 주제로 연설하실지는 얘기 안 하셨는데 무슨 주제? 저는 비교의식과 교육을 주제로 연설해볼 계획입니다. 비교의식과 교육.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박정훈님도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자기소개 연설 1분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박정훈님? 제가 좀 마지막에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전화를 받기가 좀 뭐해서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혜령님도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연설 1분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박혜령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가 짖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박혜령이라고 합니다. 참여하게 된 건 조정훈 의원실 권병태 부장님 페이스북 보고 참여하게 되었고요. 사실 1분 스피치를 제가 카톡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1분 스피치를 준비해야 되는 거는 몰랐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지역 청년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주라고 하셨죠, 전주. 네, 전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희님 음소거 키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1분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청소년 연설대전에서 제일 최연소 참가자가 될 중학교 2학년 이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참가하게 된 계기는 일단 저를 더 알리고 제가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함으로써 말하기와 글쓰기의 능력을 기르고자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다뤄보고 싶은 주제는 공정한 사회는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시네요. 원래 중학교 2학년은 여긴 청년 연설대전인데 뭐 어쨌든 일단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주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조성우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1분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조성우님, 음소거 잠깐 켜주시고요. 자기소개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자, 뭐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유호상님 음소거 잠깐 키시고 자기소개 1분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유호상님?
음소거 키시고. 네, 그리고 사입니다. 제가 이제 연설 대전에 참가해, 일단 저는 누구인가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제내교육 종합대학원 지구경영학과 홍익정치산업문화전공 석사과정 유호사입니다. 저와 모든 존재에게 이로운 영향을 주기에 오는 것 같아, 오는 것 같으며, 저도 언어 장애가 있기에 대한운동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번 2021년 국회 조성우 국회의원님이 주관한 국회 청년연설대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가는, 일단 저는 2018년 안양시 청년연설대전에서 처음 시작으로 연설을 시작하게 되었고, 2020년 정은혜 국회의원님이 주관한 2020년 대한민국 청년연설대전에서 우수연설상을 받게 되어,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노력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제는 시대 전환에 맞추어 노시보 효과에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네, 좋습니다. 우리 최하예님도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최하예님 음소거 키시고 본인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조정원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고, 네, 참관 잘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스텝으로 오늘 들어와 주셨고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우리 권병태 보좌관님도 스텝으로 들어와 계시죠. 권병태 보좌관님도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정은 의원실 권병태 부좌관입니다. 이번 그 연설대회가 모두가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강민 위원장님, 시대전환의 강민 청년위원장님도 스텝으로 들어와 계신데요.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대전환 청년위원장 강민입니다. 이번 연설대전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이렇게 한 단계 발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그 이혜림 씨 들어오셨는데 뭐 그 영업 중이셔가지고 근무 중이셔서 그냥 귀로만 듣겠다고 하시는데 잠깐 그래도 자기 소개 가능하신가요? 이혜림 씨, 자기 소개만 잠깐 가능하신가요? 네, 들리세요? 네네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픈 준비 중이어서요. 저는 28살 이혜림이고요. 몇 년 전에 여성 연설대회를 소개서 윤명기 기자님을 알게 되었고요. 몇 년 만에 이렇게 연설대회에 다시 참가하게 돼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한 3주 전에 가게를 오픈했거든요. 28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젊은 사장이 된 이유에 대해서 연설 주제를 골라서 이제 연설을 하고 싶어서 조금 바쁜 와중에도 연설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바빠서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참석을 할 수 있을지, 참석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하겠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박정원 씨 혹시 지금 잠깐 가능하신가요? 아까 그 이동 중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전화 받기 좀 곤란하신가요? 그리고 아까 불렀는데 말씀 안 하신 분이 박혜령 씨 얘기하셨고 조성우 씨 혹시 말씀 가능하신가요? 혹시 김진아 씨 맨 처음에 하셨는데 나중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갖고 잠깐 좀 다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진아 씨 음소거 키시고 잠깐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청년 피스메이커 김진아입니다. 현재 통일 관련 NGO에서 일하며
탈북 청소년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정책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기 대선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연설대전에 참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이렇게 자기소개, 참가자분들의 자기소개 쭉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히 연설문 작성에 관한 교육을 제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뭐 길게 하면 굉장히 길어지는 내용인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좀 축약해서 짧게 핵심만 전달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회 일정에 관한 소개를 드리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 라는 주제로 오늘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하게 될 연예은범기 기자입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고요. 저는 서울 강동초등학교를 나왔고 강유중학교를 나왔고 건대국어와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여기서 한번 와 하고 반응이 보죠. 그리고 어른들은 어쩌란 말이냐. 그다음에 공군사관학교 교수위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다음에 MBN 기자가 된 게 2007년.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15년 차 정도 기자가 됐죠. 그다음에 앵커도 잠깐 했어요. 이렇게 생겨도 앵커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청소년 연설대전이라는 행사를 기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청년 연설대전이라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앵커할 때 사진이고요. 옆에 나온 친구들은 라니아라는 이제 걸그룹, 지금은 해체한 걸로 추정되는 얼마 전에 미스트롯의 그 걸그룹 출신 그 섹션에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라니아 출신이라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오죽이나 나갈 데가 없었으면 MBN 뉴스에 다 나왔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청와대 파견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 아주 제일 인기 좋을 때죠. 임기 첫 주 주말에 등산 가셨을 때 제가 따라 올라갔던 이제 그런 사진입니다. 네, 지금은 MBN 노조 사무국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벌써 4년째 노조 사무국장님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현업으로 복귀할 일이 있기나 할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저희 회사에 좀 문제가 있어갖고 제가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대회를 열게 된 거는 이 청소년 연설대전이라는 행사를 하면서부터였는데 2014년 1월경에 1차 행사를 했고 그다음 이제 8월에 2차, 다음 해에 3차, 4차, 5차, 6차, 그다음 2017년에 7차, 8차, 그다음에 9차, 10차까지 10번에 걸쳐서 이런 연설대전을 진행했어요. 볼 때마다 사람이 엄청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는 코로나 전이라 국회에서 직접 이 대강당에 700명 들어가는 대강당에 전원이 다 모여서 이렇게 큰 대회로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대학생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 청년 연설대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연설대전, 또 주부 연설대전, 또 청년 연설대전도 2013년에 한 번, 14년에 한 번, 16년에 한 번, 18년에 한 번, 그리고 또 지역으로 가서 안양시, 이호상 씨가 이때 처음 출전을 했었죠. 용산구, 그다음에 또 안양시, 이번에 청소년 대회, 그리고 또 더불어 여성연설대회, 이때 이혜림 씨가 출전을 했었고, 관악구에서도 했었고요. 안양시에서 또 했고, 이때 유호성 씨 또 나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청소년 연설대회라고 이건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진구에서도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9년에는 정은혜 의원실과 함께 대한민국 청년 연설대전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홈커밍 데이도 했고, 또 성평등 문화 만들기 연설대전을 온라인으로 이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행사를 이건 오리엔테이션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고 이 다음부터는 위험해져서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죠. 그리고 올해는 이런 식으로 온라인 청소년 연설대회를 한국청소년재단과 함께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거를 신촌대학교라는 제가 만든 대한대학에서 강의를 했죠. 그 세상을 바꾼 연설학과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했고 그 강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 이제 제가 작년에 발간한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라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이 제 책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서 궁금하신 점이 생기거나 하면 나중에 이 책 한 권 사서 읽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연설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직접 연설을 쓰셔야 되잖아요. 연설문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엑기스 연설문 작성법 10개명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설은 무엇이냐? 저는 이제 공연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 지금 공연을 하고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신데 박정현 씨. 자, 인간이 말로 하는 공연이라는 거예요.
자, 연설은 뭐냐라고 하면 이 부장님이 술자리에서 갑자기 잠들고 그 주절주절 혼자 얘기하는 거. 그건 장광설이죠. 저 양반 연설하고 있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연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간이 말로 해서 하는 공연. 근데 공연의 특징은 뭐냐면 준비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강의잖아요.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죠. 노래는 감동을 주는 게 목표예요. 여기 박정현 씨가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그걸 듣고 힐링이 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럼 연설은 왜 하느냐? 연설의 목적은 뭐냐? 연설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청중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연설의 목적이다. 그래서 연설은 사람을 설득하는 말하기인 거죠. 그런데 어떤 설득이냐 하면 상대 한 명을 설득해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을 설득하는 말하기라는 거예요. 그게 연설의 포인트인 거예요. 1대1이 아니라 1대 다의 말하기인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뭐냐? 그래서 저는 연설을 최강의 무기에 많이 비유를 해요. 삼국지에 보면 관우라고 하는 유명한 무장이 있고 여포라는 유명한 무장이 있잖아요. 요즘 삼국지 게임 엄청 많이 하시죠. 근데 보면 이런 유명한 무장들의 특징은 자기만의 시그니처 무기가 있다는 거야. 관우에게는 청령 원월도가 있고 여포에게는 여포에게는 방천하극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무기가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해지는 거죠. 원래 강하지만.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무기에 의존하는가? 예를 들면 군인들, 옛날에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군인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군인들은 어떤 무기에 의존했습니까? 말 그대로 탱크를 몰고 한강다리를 건너온다든가, 그렇죠? 총을 들고 총격전을 벌인다든가, 말 그대로 총칼에 의존했죠. 그 순수한 의미의 무기에 의존을 한 거죠. 그러면 이재용 회장, 뭐 이건희 회장, 이런 재벌들이 세상에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재벌들은 어떤 무기에 의존하나요? 재벌들이 의존하는 건 돈이죠. 어떤 사람은 그게 와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말이 될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 일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부를 막 몇 조 원 단위로 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본인이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기부를 했겠죠. 뭐 사면을 해달라든가. 말로 못하지만 돈을 풀음으로써 이제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이제 뭐 사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이 막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자들의 무기는 뭐냐 이거야. 민주주의자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민주주의자들이 의존할 수 있는 무기는 뭘까요? 오로지 말과 글이라는 거예요. 말과 글로 상대를 설득해서 상대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함께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민주주의자가 가진 유일한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말과 글의 바로 총합이 연설이라는 겁니다. 연설이라는 건 그 글로 먼저 연설문을 써서 그걸 말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 말과 글이 합쳐진 가장 강력한 형태가 바로 연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학과를 들어갔을 때, 제가 아까 서울대에서 정치학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정치학과 들어가면 당연히 연설을 배울 줄 알았어요. 대학에 가서 정치학을 공부하면 연설은 당연히 배우겠지. 그래서 뭐 연설하는 법, 뭐 선거운동하는 법 이런 거 다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분과학문이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연설이라고 하는 분야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언제 배울 수가 있냐 했는데 이제 전혀 배울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대회를 주최하면서 저 스스로 나름대로 터득한 걸 가지고 이제 이런 컨텐츠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과연 어떤 민주주의가 좋은 민주주의인가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대학 때는 정치 발전론이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그냥 우상향하는 직선처럼 저절로 발전한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혹은 이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민주화가 되면 그때 이렇게 단선적으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생각을 했지. 근데 실제로 민주화가 되면서 30년이 지났잖아요. 되고 나서 지금 돌아보니까 어때요? 민주주의가 저절로 발전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민주주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굉장히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즉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론장에 좋은 말과 글이 제출되면 민주주의의 수준이 올라가고, 좋은 말과 글이 아니라 나쁜 말과 글이 제출되면 민주주의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자,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미국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죠. 오바마가 집권했을 때의 미국, 또 바이든이 집권했을 때의 미국과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의 미국을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미국인데도 언제는 굉장히 정치 선진국으로 보였다가 민주주의를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근데 또 어떨 때는 와, 세상에 어떻게 선진민주국 거라면서 저런 식으로 하냐. 폭도들이 막 의회에 난입하고 다 때려 부시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는 건 좋은 말과 글이 제출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좋은 말과 글을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은
좋은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근데 어느 순간 사실 우리는 그런 교육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도 뭐 여기 중에 중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뭐 사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언제 말과 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신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 수업이 있지만 주로 문법이나 또 이렇게 문학 위주의 수업이잖아요. 대학에 가서 논술 시험이 있다고 하지만 거의 다 강사님이, 교수님이 얘기한 거 농담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외워서 쓰는 방식의 시험이죠. 그런 식의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말과 글을 쓰는 능력이 함양이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말과 글을 배우지 못한 채로 사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변호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판검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기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되는 거죠. 또는 기업인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좋은 민주주의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민주주의의 중요성, 연설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많이 드는 예가 바로 2004년에 오바마의 예예요.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분 지금 오바마는 뭐 세계적인 인물이 됐지만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처음 축사자로 키노트 스피치로 대중들 앞에 등장을 했거든요. 이때 오바마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 당시에 오바마의 직업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이 당시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왔던 오바마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당시 오바마의 직업은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었어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연방 상원의원이 아니고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시의원? 뭐 경기도의원? 뭐 이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자기가 사는 지역의 시의원 이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자기가 사는 지역의 도의원 이름 아는 사람 있으세요? 오바마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응원하러 한 50명 사람들 빼면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인사였답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이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축사자로 선정된 게 엄청난 대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인생에서 다 씌우지 않을 대기회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내가 이 연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15분간 자기에게 주어진 연설을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 달 넘게 연설문을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메시지를 점검하고 해서 이 연설을 기가 막히게 해내죠. 그래서 그 연설 결과 그 전에 아무도 모르던 그 무명의 정치인 오바마, 무명의 동네 지역 정치인 오바마가 바로 일약 전국적인 정치 스타가 되고 단순히 전국적인 정치 스타일 뿐만 아니라 미국 전당대회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셀럽이 돼요. 저도 그때 그 레근하고 있었는데 그 외신 기사 처리하다 말고 연합뉴스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정치신이 굉장히 인상적인 연설을 해서 주목을 받았다. 이런 기사 같은 걸 저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2004년 전당대회에서 처음 등장한 신인이 그 다음에 2년 뒤에 2006년 중간선거 때 상원의원 자리가 하나 비니까 거기에 보궐선거에 도전해서 상원의원이 되고 바로 2년 뒤인 2008년엔 대통령 선거에 도전해서 바로 대통령이 당선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시의원 하나가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해가지고 유명해졌어. 그래서 그 시의원이 바로 다음 총선에 도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 대선에 도전해서 바로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4년 만에? 근데 미국에서 2004년에 2008년에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오바마는 2008년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해 연말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노벨상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탄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탄 사람 김대중 대통령 한 명 있죠. 노벨상 어떻게 탔어요? 40년간 정치를 하고 3번과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북한 가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하고 50년 만에 정권 교체하고 별의별 진짜 평생을 노력해서 겨우 노벨상 탔잖아요. 근데 오바마는 2008년에 취임하자마자 몇 달 만에 바로 노벨상을 탔어요. 그 오바마가 뭘 했길래 노벨상을 탔을까요? 나중에 오바마가 2016년에 퇴임할 때는 이런저런 업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2008년에 뭘 했냔 말이야. 오바마가 2008년에 한 건 오로지 연설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연설 잘한 걸로 노벨상까지 탄 거야. 미국 대통령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오바마의 힘은 오로지 연설에서 나왔다. 그만큼 연설이라는 게 가진 엄청난 위력을 잘 보여준 사례가 바로 오바마의 사례고, 자 21세기에 나타난 연설가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오바마라면 우리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뛰어난 연설가는 누굴까요?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뭐 처칠, 드골, 케네디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지만 저는 이 사람이라고. 히틀러죠.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건 1934년에 나치 전당대회 때 사진인데 보세요. 히틀러는 오바마가 시의원이었다면 히틀러는 그 나치에 가입하기 전에 히틀러의 직업은 뭐였어요? 히틀러는 화가 지망생이었어요. 화가도 아니고 화가 지망생. 그랬던 히틀러가 어느 날 이제 1차 대전 때 참전을 했다가 상위 용사가 돼가지고 이제 백수죠. 1차 대전 끝나고 정계가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넨으로 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무슨 맥주집에서 무슨 정치 모임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막자지껄 얘기를 하고 있어. 한 10몇 명이 모여갖고. 그래서 껴가지고 나도 얘기 좀 합시다. 그래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신 똑똑한데? 말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갖고 가입한 단체가 뭐냐면 나치당. 나치당. 처음에는 조그만 10몇 명짜리 정치 서클이었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히틀러가 계속 모임을 할 때마다 점점 이 사람 괜찮은데 똑똑한데 평가를 받아서 점점 나치당의 리더가 돼요. 리더가 돼서 처음 선거에 출마했을 때 0. 몇 %밖에 못 받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허경영 같은 정당인 거죠. 근데 계속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득표수가 점점 올라가게 돼요. 3%를 받았다가 5%를 받고 7%를 받고 10%를 받고 13%를 받고 그러다가 20몇 %를 받아서 원내 제1당이 돼요. 그래서 연정을 꾸려갖고 집권을 하고 나서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가 죽고 나니까 대통령과 총리를 합쳐가지고 총통이란 직위를 만들어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독일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전 세계에 선전포고를 하고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죽었고 그로 인해서 일본까지 태평양 전쟁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방이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히틀러로부터 시작된 나비 효과가 우리나라의 역사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럼 히틀러는 도대체 뭘 잘했냐 이거야. 히틀러의 무기는 뭐였어요? 뭐 그림을 잘 그렸죠. 근데 그 화가 지망생 수준이라서 뭐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히틀러는 그렇다고 뭐 총싸움을 잘했냐 칼을 잘 썼냐 그게 아니에요. 히틀러는 오로지 말을 잘했다. 특히 연설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 그래서 그 당시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은 히틀러의 연설을 방해하는 거였어요. 히틀러가 뭐 연설하려고 그러면 막 가서 막 단상 때려 부시고 막 방해하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자기를 지키려고 또 SS 같은 친위대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의 그리고 나중에 나온 처칠, 케네디, 뭐 드골 이런 사람들 다 히틀러의 연설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그 나비 효과, 그 메아리로서 연설할 무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히틀러의 연설은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류사의 비극을 가져왔고 그게 사실은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만큼 연설이라고 하는 건 오바마처럼 엄청나게 또 좋은 방향으로 될 수도 있고 히틀러처럼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무기란. 근데 이렇게 무서운 무기를 왜 우리는 제대로 배우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례를 봅시다. 우리나라엔 연설이 없었습니까? 우리나라 요즘은 이런 연설을 하는 경우가 없죠. 하지만 옛날을 보세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 보면 누군가 연설을 하고 있죠. 자, 누구예요? 여러분이 다 아는 바로 그 김대중 대통령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효창운동장이라고 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이 효창운동장에 지금 사람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 검은 게 다 사람이에요. 이 정도 규모의 사진이 찍히려면 몇 명이 모여야 될까요? 대략. 뭐 사람마다 추정이 다르겠지만 당시 시민당이 주최 측이었는데 주최 측 추산으로는 3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30만 명이면 지금 웬만한 중소도시 숫자예요. 한 도시 인구가 다 같이 모여서 한 사람의 연설을 들은 거야.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이런 연설 합니까? 이런 자리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연설이 없죠. 왜 없을까요? 한국에서는 왜 그런 연설 문화가 없어졌을까? 왜냐? 바로 과거엔 이렇게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우리나라에도 명연설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연설가들의 무대가 사라졌을까?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유튜브가 생기고 뭐 텔레비전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제도가 바뀌었다. 제도가. 2003년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초선 의원 시절에 그때 대표 발의했던 선거법 개정안이 있어요. 그 오세훈 선거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치자금법 뭐 여러 가지를 정리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합동 연설회를 폐지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진에 보면 옛날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이런 식으로 후보들이 나와서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후보들이 일요일마다 뭐 주 3번 의무적으로 뭐 주말 아침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유권자들이 와서 우리 동네에 이번에 어떤 후보가 나왔나 이러고 이제 같이 연설을 듣는 거죠. 이 연설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이걸 법으로 금지시켜버려요. 그래서 합동 연설회도 폐지하고 옥내 집회
이 실내에서 하는 연설에도 다 폐지해버렸어요. 도대체 아니 선거를 하는데 연설을 법으로 폐지한다는 게 말이 돼? 왜 그래둔 거지 도대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맥락을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학교 옆에 동네 학교 운동장에 문재인이 와서 연설한다. 후보 시절에. 뭐 혹은 뭐 요즘 윤석열이 와서 연설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문재인이 한번 가보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동네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혹은 동네 시의원 선거를 한다. 근데 학교 운동장에서 연설이 하니까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요즘이야 코로나 때문에도 안 가지만 옛날에도 코로나 하기 전에도 솔직히 국회의원, 시의원 선거하는데 연설 굳이 들으러 안 가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귀찮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연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청중이 없으면 연설을 맛이 안 나잖아요.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후보들이 이 청중을 동원합니다. 어떻게 동원했을까? 돈으로. 그렇죠. 자기가 직접 돈을 써서 청중들을 일당 8만 원, 10만 원을 주고 100명, 200명씩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청중들을 운동장에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연설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A, B, C 3명의 후보가 있어요. 추첨을 해가지고 연설 순서를 정해요. 자, A 후보가 연설을 해. 그럼 막 이렇게 자기가 연설을 하면 그거 듣겠죠. 그리고 연설이 끝났어. 그러면 자기가 돈 주고 동원한 청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일어나서 우르르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돈 주고 연설한 사람 끝났습니다. 돈 받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 김 빼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B 후보가 연설을 하면 또 B 후보가 동원한 청중들이 우르르 나가요. 그럼 마지막에 C 후보가 연설할 때는 자기가 돈 주고 동원한 사람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지. 근데 이거를 8만 원씩 100명이면 8천만 원인 거죠. 800만 원, 83, 24, 2,400만 원. 근데 그걸 3명, 4명 있으니까 3번, 4번을 하니까 그게 뭐 몇 억씩 돈이 드는 거야. 쓸데없이. 그러니까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해서 오세훈 선거법을 통과시키면서 이걸 폐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들 야 연설하니까 너무 좋다. 돈 안 써서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연설할 무대 자체가 같이 사라져버린 거야. 국회의원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던데? 연설하던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2002년에 단일화가 진행이 되면서 아시겠지만 이제 여론조사를 통한 그 노무현과 정몽준이 급하게 단일화를 하다 보니까 경선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하면 되네? 이런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연설할 필요 없구나. 그냥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면 편한데 그러면서 정치권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ARS로 여론조사 경선 기간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후보들마다 다 이렇게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번호 이렇게 딱 띄워놓고 전화 오면 요 시간에 전화 올 거니까 전화 오면 끊지 말고 꼭 받으시고 자기를 찍어주세요. 이게 선거운동의 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선거에 왜 출마했는지 나는 어떤 공약을 준비했는지 나는 어떤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말과 글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지고 오로지 이 ARS 여론조사에서 불러주는 직함 그 사람이 20글자 내외로 직함을 2개를 불러줄 수가 있거든요. 이 ARS 여론 녹음이니까. 그럼 그 직함 선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직함을 가지느냐가 가장 중요해지고 그래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유리했겠어요? 당연히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좋았잖아요.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 그래서 그때는 노무현 정부 시절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무슨 수석, 비서관 이런 게 최고의 스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스펙을 따기 위한 줄서기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여러분 친문, 비문, 친박, 비박, 친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그렇게 라인을 따지고 계파를 따지게 되느냐? 결국 좋은 직함을 얻기 위해서. 그런 직함은 임명직으로 되잖아. 그럼 좋은 임명직으로 좋은 자리를 얻어야 국회의원 공천받을 때 ALS 경선에서 유리하니까 그런 직함 따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는 거야. 자기의 비전과 정책을 가다듬는 경쟁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한국 정치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좋은 직함을 얻기 위한 줄서기 경쟁으로 전락하게 됐다라는 거죠. 연설이 사라진 결과가 오히려 이런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 유세차 연설이 있잖아. 길거리 가다 보면 차 세워놓고 연설하던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 유세차 연설 봅니까? 유세차라는 거 어디다 세워놔요? 되게 사거리 같은 데 세워놓죠? 그 사거리는 어떤 공간이에요? 사람들이 급하게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이걸 앉아서 듣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그럼 유세차 연설은 어떤 식이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그냥 짧은 시간에 소리 지르고 나 여기 나왔어요 라고 그냥 이름 얼굴 알리는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략적인 연설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내용을 담아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는 유세차 연설. 나중에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연설 문화를 복원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결과 연설이 사라진 결과 우리가 얻은 결과가 뭡니까? 이게 이런 정치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연설을 아예 안 보진 않죠. 어떨 때쯤 보냐면 이 정치인들이 대선 주자쯤 되면, 대선 후보쯤 되면 그 사람 무슨 얘기하나 하고 한번 들어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한 번도 연설을 해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대선 주자가 돼서 연설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경우였죠. 변호사만 평생 하다가, 변호사 말 잘할 것 같지만 다 서면으로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말을 할 일은 별로 없어요. 다 서면 글을 쓰지. 그러니까 말 평소에 해본 적 없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안철수 씨, 기업인이었죠. 언제 뭐 연설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안철수 연설해보니까 어땠어요? 완전히 이상한 초등학교 말투로 연설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대선 후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런 최악의 결과. 결국 그나마 2012년 대선에서 가장 말 잘하던 사람은, 가장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연설 많이 해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연설을 누가 써줬어요? 바로 감옥에 계신 그분, 최서원 씨, 옛날에 최순실이라고 불렸던 그분이 써줬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야? 대통령의 말과 글을 장악한 사람이 실제로 국정농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작용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건 단순히 이 사람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공론장에 뭔가 큰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공천한 정당에도 구멍이 있었고, 이 사람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같은 언론도 이 사람들의 말과 글을 제대로 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경력, 뭐 누구의 친구인가, 누구의 딸인가, 무슨 이렇게, 아니면 누구랑 싸워서 유명해졌나, 뭐 이런 것만 봤다라는 거죠. 사실은 본질은 그 사람들의 말과 글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연설 문화,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연설 문화를 다시 복원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길이고,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연설 대회를 자꾸 주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연설에 관한 연설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회를 주최한 취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연설문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 얘기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좋은 연설문 10개명, 마지막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바마가 2004년에 했던 전당대회 연설에서 가장 잘 보여준 건데 뭐냐면 자기 이야기를 하라. 자기 이야기. 자, 특히 여러분처럼 무명의 연사들, 여러분 중에 뭐 셀럽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길거리 돌아다니면 누구씨 안녕하세요 하면서 뭐 사진 찍자 그러고 사인해달라는 사람 있어요? 여기 참가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죠? 여러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대중들이 보기엔 무명 인사잖아요. 오바마도 그랬잖아요. 2004년 전당대회 때. 그럼 그 오바마가 어떻게 대중들의 관심을 그 짧은 15분간의 시간 동안 확 집중시켰을까요? 오바마는 아주 전설적인 도입부를 합니다. 굉장히 멋진 도입부로 연설을 시작하는데 뭐냐면 자기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저의 아버지는 처음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얘기해요. 저의 아버지는 케냐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저의 할아버지는 케냐에서 백인 집에서 요리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치고. 그러면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개인사로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처음에는 뭐야 쟤? 이러고 보다가 아버지가 케냐에서 유학을 왔다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요리사였다고? 백인 집에서 일하는? 이게 무슨 느낌이 드냐면 마치 200년간의 흑인 노예들의 그 이민사 있잖아요. 끌려와서 처음에 노예로 일을 하다가 점점 시민권을 얻어가면서 이렇게 200년에 걸친 미국 흑인들의 어떤 그 이민의 역사가 오바마의 개인사의 3대 안에 녹아있는 거야.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3대 안의 짧은 기간에 몇십 년 사이에 200년에 걸친 흑인들의 역사가 다 농축된 듯한 느낌을 준 거예요. 처음에 자기 얘기를 딱 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어머니 얘기를 해요. 어머니는 백인이잖아요. 오바마의 어머니는. 오바마의 외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패튼 장군의 부대에서 참전했던 참전용사였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하는 그 복지 지원 법안, 그 베테랑 지원법이라고 하는 거에 지원을 받아서 일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하와이로 와서 거기서 이제 딸을 교육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 딸이 오바마의 아버지와 만나서 연애를 해서 자기를 낳은 거야. 결혼을 해서. 그래서 도입부에 자기 얘기를 쫙 해. 그러니까 오바마라는 사람은 미국 흑인의 역사, 미국 백인의 역사를 다 이렇게 응축한 그런 어떤 그 미국 역사, 미국 현대사의 어떤 총체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청중들이 오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게 있는 거예요. 도입부에. 그랬기 때문에 빨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연설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라. 이 세상에서 자기 얘기의 전문가는 자기 자신이잖아. 그 어떤 누구도 자기보다 자기 얘기를 더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딴 얘기 하지 말고 뭐 신문에서 본 얘기, 뭐 뉴스에서 본 얘기, 뭐 유명한 책에서 읽은 얘기 그런 건 본문에 써. 반드시 도입부에는 자기 얘기를 하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처음부터 자기 얘기만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잘났다. 그 자기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듣다가도 끝까지 자기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은 야, 뭐 자기 자랑이네 이러면서 이제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얘기를 하되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오바마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자기 얘기를 시작했지만 나중엔 그게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미국의 어떤 갈등과 통합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 자기 자랑하나라고 듣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네. 우리 모두 나도 해당되는 얘기네.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알고 보니까 나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였어. 그러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얘기로 시작하되 우리 모두의 이슈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설문 쓰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여러분도 연설문 쓸 때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공공의 이슈를 얘기하더라도 자기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걸 이제 확장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반론을 수용하는 거예요. 오바마 연설의 특징이 있는데 오바마는 항상 연설문을 쓸 때 상대방이 내 연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를 먼저 염두에 둬요. 그래서 어떤 주장이든 그 주장에 대한 반론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럼 그 주장, 반론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뭐 냉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내가 이런 주장을 하지만 내 주장에 대해서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반론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치는, 우리나라 또 언론도 마찬가지고 너무 진영 논리가 심해. 그래서 진보는 진보의 얘기만 하고 보수는 보수의 얘기만 해요. 상대방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수용하면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절대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코노미스트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그런 퀄리티 페이퍼를 보면 반드시 한 달락 이상, 한 페이지짜리 논설을 써도 한 달락 이상 반론을 반드시 수용해 줍니다. 나의 주장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그거 함자켓심을 차분하게 정리해갖고 잘 소개를 해줘요. 자, 그런데 반론만 수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반론 수용하고 그러면 반드시 재반박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주장은 이런 면을 놓치고 있다. 이 주장은 이런 면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 주장이 더 옳다. 이런 식으로 반론을 수용하고 재반박하는 과정에서 논리를 더 깊이 있게 심화시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청중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사람은 참 사려 깊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하고 있구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반론을 수용하고 재반박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논리의 깊이를 만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점.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대회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이에요. 5분. 그럼 5분 정도의 시간에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나는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러면 집중이 안 돼. 좋은 연설은 5분짜리 연설이든 1분 스피치든 혹은 50분짜리 강연이든 끝나고 났을 때 머리에 한 문장이 딱 남아요. 연설 딱 끝났지? 무슨 얘기한 사람. 딱 머릿속에 한 문장이 남아요. 근데 만약에 쟤 무슨 좋은 얘기 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무슨 얘기했지? 이러면 이거 실패한 연설이다. 반드시 연설문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담아라.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치 대나무가 쪼개지듯이 쭉 그 목적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은 다 지워야 돼요. 연설문 초안을 쓰시고 나서 이건 이 메시지랑 상관없잖아 싶은 문장들은 다 빼라는 거예요. 빼고 마지막 한 문장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그래야 끝나고 나면 딱 기억에 남는 연설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중과 대화하듯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연설이라는 건 일대다로 말하는 거잖아. 대중을 설득하는 말하기잖아. 근데 어떻게 청중과 대화를 할 수 있어?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청중과 대화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질문을 던지면 되죠. 질문을 던지면 청중들이 뭔가 답변을 하면서 대화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대중과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돼? 쉬운 질문을 던져야 돼. 예,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는 혹은 누구나 쉽게 답을 상상할 수 있는 쉬운 질문을 던지라.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청중마다 10명이면 10명 다 다르게 답변하겠죠. 그게 아니라 예,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는. 오바마는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2004년 전당대회 연설 때 여러분 희망의 정치를 원하십니까? 냉소의 정치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당연히
희망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hope. 그러면 연설문 쓸 때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할지까지 다 적어 놓는 거예요. 바로 치고. 그래서 청중이 답을 하면 그걸 바로 받아서 대답하듯이 또 다음 연설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청중들은 그 연설을 한번 쭉 듣고 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한 듯한 느낌을 주게 돼요. 그러면 훨씬 더 가까워지고 훨씬 더 친해졌다는 느낌이 받게 되는 거죠. 또 쉬운 질문을 던져서 대화하듯이 연설을 이어가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굉장히 잘한 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효창공원 연설을 한번 들어보면 끊임없이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답변을 받아요. 답변을 받으면 또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서 연설을 쭉쭉쭉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청중들이 그 30만 명의 청중들이 쫙 몰입을 하게 되죠. 김대중 연설을 뭐 한 번 해도 뭐 100만 명씩 모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런 방식의 연설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다음 도입부의 전력을 다해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오바마도 그랬다 그랬죠. 도입부에 자기 얘기를 쫙 들어가잖아요. 5분짜리 연설이면 30초에서 1분 안에 승부를 봐야 돼요. 30초에서 1분 안에 재밌게 딱 청중들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중들은 그 다음에 뭘 해요?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해요? 카카오톡을 열어요. 혹은 페이스북을 열어요. 혹은 유튜브를 열어서 이렇게 넘기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연설은 망한 연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0초에서 1분 안에 여러분은 누구를 이겨야 되냐면 청중이 갖고 있는 핸드폰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카카오톡이야. 페이스북이야. 유튜브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기기가. 그래서 여러분이 연설문을 쓰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연설문을 쓰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연설문을 쓰는 시간의 절반 이상은 도입부에 집중해라. 도입부를 어떻게 써야 될까? 내가 어떻게 도입해야 청중들이 관심을 가질까? 이거에 전력을 다하라. 그래서 도입부가 잘 나오면 본론은 그냥 쭉 나오고 본론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다만 도입부가 재밌어야 돼. 그래서 도입부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청중과 친해질 아이디어 찾으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중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대적이잖아요.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팔짱 이렇게 크고 그래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5분이나 짧은 시간 안에 그 적대적인 청중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연설이 끝났을 때 저 사람이 나랑 굉장히 친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머예요. 유머. 한 번은 웃겨주는 거야. 5분이나 내 얘기를 들어주는데 한 번 정도 빵 터트려야 돼요. 한 번도 안 웃겨주면 그건 청중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청중을 웃길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 연설문이 어느 정도 됐어. 어느 정도 써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단히 실전처럼 연습을 해라.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프롬프터 쓰는 문화가 없잖아요. 오바마는 사실 그 연설 잘했다고 하지만 다 프롬프터 보고 읽은 거예요. 프롬프터를 보고 읽으면서 안 읽는 것처럼 잘하는 거지. 그래서 오바마의 별명은 God of Prompter. 프롬프터의 신이에요. 너무 프롬프터를 잘 쓴다고 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프롬프터 쓰는 문화가 없어요. 프롬프터 보고 연설하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대통령은 국회에서 시장 연설할 때 프롬프터를 놔줘요. 근데 대통령을 제외한 어떤 정치인도 프롬프터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외워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래서 연설문을 열심히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줌으로 하는 온라인 연설 대전이니까 뭐 대충 밑에 원고 놓고 보고 읽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죠. 혹은 뭐 화면에 원고 띄워놓고 대충 보면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죠. 다 알아요. 줌으로 하기 때문에 더 집중이 돼요. 제가 줌으로 연설 대전 해보면 눈동자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이 눈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과 그 밑에 있는 글자를 보면서 눈동자가 이렇게 읽으면 옆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게 다 보여요. 줌으로 보면. 집중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설득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줌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100% 암기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래서 안 보고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가 청중인 거예요. 이 연설대회 온라인에서는. 카메라를 보고 대화하듯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청중들은 그 사람과 대화한다는 느낌을 듣고 집중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 연설대회를 청소년 연설 옛날에 했을 때 어떤 그 여중생이 연설을 하는데 어떻게 그 어머니가 페이스북에 우리가 얘가 이렇게 연설 준비를 열심히 해요 해가지고 그 걔가 만든 연설문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했었는데 그 친구가 연설문을 한 번 읽을 때마다 이렇게 정오자 표시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됐냐면 5분짜리 연설문 A4 한 장인데 그걸 77번을 읽었어. 77번을 읽어서 진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막 강조할 부분, 띄어쓰기 할 부분, 밑줄 치고 뭐 이렇게 옆에 뭐 써놓고 뭐 청중의 답변 써놓고 해가지고 완전히 깜지처럼 너덜너덜해진 연설문을 77번을 읽고 표시한 걸 페이스북에 올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무대에 올라갔을 때 예선 때부터 본선 때까지 똑같이 했어요.
하나도 안 보고 정말 자기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연습의 힘이라는 거지. 그래서 연설문이 준비되면 마지막엔 부단히 실전처럼 연습해야 되고, 그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같은 명연설들도 마찬가지였다. 좋은 연설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하고 연습했던 과정이 그 김대중 자서전 같은 데 보면 잘 나오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설문을 완성시키는 방법은 뭐냐? 바로 내가 말한 대로 살라는 거야. 내가 한 말을 평생 실천하겠다는 각오로 연설문을 쓰라는 거야. 그래야 그 연설문이 좋은 연설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민주주의의 원칙을 그렇게 강조해놓고 마지막에 선거 떨어지고 경선 지고 나니까 어떻게 불복하고 탈당해.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혹은 신당 창당해.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연설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한 연설이? 옛날에 이인재라는 사람이 있었죠. 노무현하고 등장했던. 그 사람도 목소리가 엄청 좋았어요. 명연설가, 명웅변가로 유명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경선 탈락하니까 경선 불복하고 나와서 신당 창당해갖고 대선 도전했죠. 그랬다 또 떨어졌죠. 아무도 그분을 명연설가라고 지금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당시엔 인재 연설 잘했지.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 안 지키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김영삼 대통령도 뭐 희대의 웅변가죠. 김대중 못지않게 유명한 연설가였어요. 근데 아무도 지금 김영삼의 명연설 찾아보는 사람 있어요? 없죠. 왜? 자기 스스로 민주화 운동을 하다 말고 3당 합당을 통해서 산업화 세력과 결합을 해버리니까. 아무도 이제는 김영삼이 한 연설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명연설이라고 칭찬하는 사람 없죠. 왜냐면 자기가 한 약속을 자기 스스로 옮겼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5분짜리 연설문이라도 쓸 때 여러분이 하는 연설 다 역사에 남자. 왜냐면 우리 이거 영상 다 동의하고 들어오셨잖아요. 영상 다 기록 남겨갖고 유튜브에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한 연설이 다 나중에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고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걸 다시 찾아봤을 때 그때 부끄럽지 않을 만한 삶을 살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의 연설이 완성되는 거다. 그래야 그게 바로 진정한 명연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각오로 연설문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연설문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뻘쭘하네요. 박수 소리도 안 들리고 치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그 교육을 한 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응답 조금 진행하고 소감 혹은 질문, 소감을 짧게 얘기하셔도 되고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진행하고 그다음에 대회 일정 소개하고 마칠게요. 자, 문지성 씨부터 음소거 켜져 있습니다. 간단히 네. 소감도 좋고 질문도 좋고 말씀해 주세요. 소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랜 경험과 연설에 대한 중요성, 스스로 연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런 진정성과 메시지가 느껴지는 강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설과 프로파간다, 즉 선동의 차이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프로파간다와 연설은 차이는 없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진정성이 담기면 좋은 연설인 거고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갖고 국민을 선동하면 프로파간다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그 연설하는 사람의 내면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설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정말 어떤 공공선과 어떤 공익을 위해서 연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말과 글을 통해서 나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인지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건 여러분 스스로 마음 먹어야 돼요. 아무도 그거를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나 외부에서 강제할 수 없어요. 물론 사후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 뭐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당한다든가 그럴 수 있지만 그건 말이 뱉어지고 나서 사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말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내면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설대회를 할 때 많이 강조하는 게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려면 좋은 선의를 가지고 연설을 공부해야지 이거 갖고 내가 뭐 나만 돈을 벌겠다라든가 나만 어떤 특정한 사익을 추구하겠다든가 뭐 LH 직원들처럼 뭐 이런 거 갖고 이런 생각으로 연설을 배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여러분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걸 믿고 여러분과 함께 이 좋은 대회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이고 우리 강재민 씨도 음소거 키시고 뭐 소감 혹은 질문 얘기해 주세요. 강재민 씨. 네,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문, 지금 이 10계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연설문은 좀 많이 뜯어 고쳐야 돼가지고 제가 질문할 건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훈 씨 혹시 지금 말씀 가능하세요? 소감? 박정훈 씨? 아까 뭐 이동 중이셨던 것 같은데.
자, 어려우시면 좀 이따가 박혜령 씨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소감 혹은 질문 해주십시오. 보통 연설문이나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면 예쁘게 쓸까를 조금 더 먼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 나서 좀 덤덤하게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오래 얘기를 못해서 질문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요한 씨 들어와 계세요. 조요한 씨, 자, 음소거 키시고 소감이나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기소개도 좀 해주세요.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간단히 자기소개도 포함해서.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네. 네네네. 저는 조요한이고요. 네, 현직 교사이고, 연설과 관련해서 정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맞아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소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연설을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주게 되었고, 제가 조금 더 배운다면 요즘 20대 남성에 대해서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조요한 씨 음질 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음엔 오늘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다음에 핸드폰이든 뭐 노트북이든 그 화면하고 음질을 좀 개선해서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삭하실 때. 지금은 조금 음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우리 이재열 씨도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소감이나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열이고요. 네. 작년에 연설대전을 참가를 했었는데, 올해도 윤범비 기자님께서 같이 하자 하셔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네,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연설을 쓸 때, 제 얘기를 쓰기가 좀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좀 올해 연설을 준비할 때도 뭔가 어떻게 하면 제 얘기와 그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연결시킬 수 있을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보고 특히 그 연설을 보고 연설문을 외워서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것도 부단한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시간을 그만큼 그 연설에 할애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연습을 잘할 수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연습을 많이 해야지 뭐. 최대한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고 계속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세한 건 또 첨삭하면서 같이 말씀드리고. 자, 이준희 씨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이나 질문.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유난히 작은 편이라서 혹시 청소년 연설대전을 봐야 될지 여기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운영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원래 청소년 연설 대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나오셔도 되긴 하는데 아까 주제를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성인들도 들을 만한 주제인 것 같더라고요. 같이 고민해 볼 만한. 그래서 저는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 교육 끝나고 나서 운영진 회의를 따로 해서 거기서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참가자분들 중에 이준희 씨가 뭐 청소년이 갖고 뭐 같이 경쟁하기 싫다, 참여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혹시 나중에 카톡방이나 저한테 개톡으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럼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참가자분들은 큰 반대가 없으신 걸로 상정하고 논의를 할게요. 혹시 반대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 개톡으로. 그럼 제가 같이 논의해서 연락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운영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야죠. 자, 그다음에 이혜림 씨 아까 그 영업 중이라고 하셨죠? 지금 그 말씀 가능하신가요? 이혜림 씨 간단히 소감이라도 얘기하실 수 있나? 네, 지금 카페 열어서 영업 중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11시니까 지금 손님 올 시간이네요. 준비하느라고. 자, 조성호 씨 혹시 음소거 키시고 잠깐 소감 말씀 가능하신가요? 소감이나 질문? 네, 아까도 좀 어려우신 것 같고 유호상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혹은 질문 얘기해 주세요. 제 소감은 제가 여러 번 연설 대전에 참가함으로써 좀 많이 알고 있던 건데요.
더욱더 완벽하게 강의를 해주신 윤범미 기자님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 부끄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진도 잠깐 뭐 짧게 소감 말씀해 주시고 최하혜 비서님, 최하혜 비서님 듣고 계시면 간단히 그냥 소감만 좀 소감 혹은 질문 얘기해 주시죠. 네, 잘 들었고 참가하시는 분들 연설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소감 혹은 질문 얘기해 주시죠. 네, 저도 오늘 OT가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될지 몰랐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또 첨삭 과정이나 이런 예선 본선에서 또 이런 발전이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참가자분들 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최대한 많은 세션에 함께 참가해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권병태 보좌관님도 소감 혹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오늘 그 윤범기 기자님이 얼마나 연설은 아니지만 말을 잘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 10개명 중에 마지막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말한 대로 살아라.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연설도 사실 오바마가 자기 그런 연설을 할 수 있는 만큼 인생을 크게 살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도 그렇고. 네, 하여튼 오늘 이번에 참가하신 분들이 모두 좀 보람 있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은 이 정도로 마치고 일정만 소개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5월 22일에 예선을 치르기로 했잖아요. 참가자가 생각만큼 많지 않아서 원래 3부 예선을 치르려던 걸 2부 예선으로, 그래서 오전 10시 타임과 오후 1시 타임 2부 예선으로 치를 예정이고, 그 전까지 5번의 첨삭 일정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신청하실 때 그 날짜, 그 날짜마다 다 아나운서 혹은 뭐 기자 혹은 변호사 이런 분들이 같이 그 첨삭위원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설문을 준비해 오시면 발표를 하시고 그걸 이제 다 같이 첨삭하는 방식으로. 근데 저희만 첨삭하는 게 아니라 참가자들도 같이 할 겁니다. 참가자들의 의견도 같이 포함해서 첨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연설문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이 대회의 핵심이지, 단순히 말 잘하는 사람한테 무대 만들어주고 너 말 잘하네 하고 상 주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런 어떤 첨삭을 통해서 좋은 연설문을 만들어 나가는 이 공동작업, 이 참가자와 스태프들의 공동작업이 바로 이 대회의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그런 대회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 꼭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첨삭은 5번 중에 3번만 나오시면 돼요. 3번만. 그래서 그리고 난 바쁜데 도저히 뭐 다 참여 못하는데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딱 들어와서 자기 연설만 하고 나가셔도 돼요. 바쁜 분은 그냥 나는 내 연설만 하고 첨삭 듣고 바로 짧게 빠지셔도 돼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다만 다른 사람들이 연설하는 것 들으면 아무래도 자기 연설을 쓸 때 더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연설을 쓰는 능력이 듣는 귀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만큼 투자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적어도 첨삭을 3번은 받으셔야 된다. 그래야 연설문이 발전하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은 제가 카톡방에 따로 올려드릴 건데, 기존에 뭐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일정 중에 적어도 5번 중에 3번 정도는 참여를 해 주셔야, 그래야 이제 예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거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날짜를 올려드리면 거기에 여러분이 가능한 날짜 밑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름 적고 복사해서 붙이기. 그럼 선착순으로 쭉쭉 이름이 붙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가자 명단을 정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첨삭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3월 22일에 예선을 1부, 2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여러분 각자 시간에 따라서 이것도 선착순으로 할 겁니다. 그 연설문이 첨삭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주 22일 예선이 있는 주 초쯤에 일정을 올려서 첨삭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예선 언제 시간이 배정될지를 스스로 선착순으로 정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 예선은 줌으로 각자 집에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공간에서. 다만 연설을 할 때는 비디오를 켜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첨삭 과정에서 비디오 끄고 해도 되지만 가급적 비디오 켜고 하시는 거 보내요. 왜냐면 그래야 연설하는 태도나 눈빛이나 제스처나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 게 다 연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급적 비디오를 켜고 조용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뭐 카페여도 상관은 없어요. 조용하기만 하면. 네, 그런 데서 이제 예선을 치르시면 될 것 같고, 예선이 끝나면 이 2가지 버전으로 이 여러분이 예선 결과 만들어진 연설을 각자 영상을 찍어서 그걸 저희 운영진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나중에 여러분의 영상을 가장 좋은 형태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성된 영상을 예선 통과하신 분들, 그러니까 예선에서 탈락하면 필요 없고 본선에 진출한 분들은 여러분이 만든 영상을 5분 정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각자 찍는 거예요.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걸 예쁘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올려드린다는 거. 그것과 별도로 또 28일 오전에 조정훈 의원님 그리고 이제 김한규 변호사님 그 다음에 이제 작가님 이 세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셔서 본선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본선 대회는 예선과 마찬가지로 직접 줌에서 연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실시간 연설을 보고 또 심사위원들이 코멘트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상이 되고 수상은 본선 진출하신 분은 다 전원 다 받습니다. 전원 다 본선 진출한 사람은 상이 주어지고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결과를 가지고 채점 결과 1등상 이걸 이제 최우 수상을 한 명 주고 그 다음에 청중 공감단을 운영할 거예요. 청중 평가단 일반인 청중 평가단을 모집해서 이렇게 줌으로 같이 듣고 일반인 청중 평가단이 줌에 있는 투표 기능을 이용해서 투표를 해서 청중 평가단이 뽑은 1등 그렇게 해서 그렇게 2명은 이제 상을 따로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본선 진출한 사람들은 똑같이 조정은 의원실에서 주는 국회의원상을 받고 거기에 이제 최우수상과 뭐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중 공감상 그렇게 해서 2개의 상이 이제 심사위원 평가로 하나 그리고 청중 투표로 하나 이렇게 2개의 상이 더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시겠죠? 근데 뭐 이게 뭐 사실은 무슨 큰 상금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좋은 연설문을 써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아마 이 대회에 참여한 가장 큰 의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재밌는 행사다 라고 생각 언제 또 이런 거 한번 배워보겠냐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대회 일정 소개드린 거에 대해서 질문 궁금한 점 뭐 요거 궁금하다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뭐 음소거 키고 바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댓글창에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점. 본선 진출은 몇 명 하게 돼? 현재로서는 10명 두고 있어요. 10명. 그래서 지금 16명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는 신청하신 분은 19분이거든요. 오늘 못 들어온 분들도 있었어. 그런 분들은 영상으로 대체해도 된다 그랬죠. 오리엔테이션은. 그래서 한 2대1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마 좀 참여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 실제로는 뭐 1.5대1, 7대1 뭐 정도쯤 될 거고. 그래서 예선을 2번 치르잖아요. 그 예선 결과 그러니까 할당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1조에서 5명, 2조에서 5명 그런 식으로 할당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잘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본선에 가고 그러니까 예선에서 사실 뭐 경쟁이 치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경쟁 한 번 정도 거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 그 예선 올라가는 건 철저하게 심사위원들의 평가로만 올라갈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각자 채점을 하면 심사위원이 누군지는 당연히 비공개고 당일에 알려드릴 거고 심사위원들이 여러분의 연설을 평가를 해서 그 점수를 취합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이제 본선 진출자 10명을 이제 가리게 될 겁니다. 네, 그 정도. 제 생각에는 10명이면 1부에서 4명, 2부에서 4명 정도 뽑고 한 2명 정도는 운영진에서 왜냐면 주제의 다양성을 고려해갖고 점수상으로는 떨어졌지만 이 친구는 좀 주제상 꼭 올라가면 좋겠다 싶은 사람을 운영진에서 와일드카드로 올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기존 대회에서. 그런 방안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연설문의 분량은 제한이 있나요? 5분. 시간으로 5분 안에 5분이고 종이상으로는 제한은 없어요. 5분 안에 끝내야 되는 건가요? 네, 5분 안에 끝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A4로 한 장 정도예요. A4로 좀 글자를 크게 하면 한 장 반, 작게 하면 한 장. 뭐 5분 이상이 된다면 뭐 안 된다거나 뭐 시간이 끊긴다거나 뭐 그런 뭐 토론처럼 그렇게 그런 제한이 있는 건 아니죠? 5분이 조금 넘어도 마이크를 끊거나 그러진 않는데 감점이 있어요. 감점이 있어요? 네네. 나중에 점수를 평가해가지고 얼마 감점할지는 운영진에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예를 들면 5분 30초가 넘어간다든가 뭐 일정을 정하겠죠. 조금 넘어가는 건 괜찮아. 근데 이제 너무 과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넘어가면 그것도 약속을 지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페널티는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5분은 확실히 정해진 거죠? 좀 짧은 것 같아서 시간이. 근데 기존 대회에서도 다 5분씩 했어요. 기존 대회에서도 5분씩 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5분. 네.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음소거 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없으시면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제가 이거 영상을 기록을 남기고 있으니까 영상 기록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또 제가 연설 강의한 영상이 많이 있어요. 그 오바마 연설을 풀로 다 분석해 놓은 영상도 있고, 그런 거 좀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좀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저녁인가가 아마 첫 연설 첨삭이죠. 그때 뵙도록 할 텐데, 그때까지는 각자 간으로라도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대충이라도 어쨌든 연설문을 써서 그걸 같이 발표를 하고 첨삭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수고하셨고, 오늘 날씨도 좋은데 주말 잘 보내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연설문 고민 좋은 연설문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끝나기 전에 사진 한번 찍을 거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잠깐만 화면을 좀 켜주세요. 뭐 이런 대회 하면 다 이렇게 찍는 거 아시죠? 잠깐만 비디오 켜주시고 사진 한번 찍고 마치겠습니다. 자, 앞에 봐주세요. 잠깐만 앞에 봐주세요. 화면 켜시고, 되시는 분,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는 분들은 잠깐만 켜주세요. 자, 화면 보시고 하나, 둘, 셋. 뭐해? 네,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첨삭 때 봬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